나는 고아다. 내가 자란 곳은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었다. 여름이면 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겨울이면 수도가 얼어붙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곳이 싫지는 않았다. 비가 오면 흙냄새가 진동했고 봄이면 복숭아꽃이 담장을 넘었다. 그 냄새와 색깔이 내 어린 시절의 전부였다.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하루 세 끼 밥이 있었고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다른 고아들이 있었다. 어린 동생들은 입양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정든 동생들을 보내는 것은 항상 힘이 들었다. 그 동생들은 새로운 엄마 아빠를 찾아서 행복한 표정이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슬펐다. 슬픈 마음과 부러운 마음이 공존했다. 입양 가서의 삶이 고아원의 삶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나았길 진심으로 기도해본다. 감사함을 느끼게끔 해준 건 원장님이었다. 원장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돌봐주셨다. 그래도 내 눈 깊숙한 곳에는 슬픔이 있었다. 그건 바로 엄마였을 것이다. 엄마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내 나이 13이던 해 엄마는 나를 고아원 문 앞에 두고 말했다. 조금만 참고 있어.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약속이야. 그때 나는 울면서 택시를 쫓아갔다. 신발이 벗겨지고 무릎이 까지고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불렀지만 택시는 점점 멀어졌다. 그 차 안에서 엄마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제발 돌아보라고 외치고 외쳤지만 그렇게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꿈에서 엄마를 본다. 꿈속의 엄마는 늘 나를 향해 걸어온다. 하지만 내 앞에 닿기 직전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때마다 나는 깨닫는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나는 고아원을 떠난다. 만 18. 법적으로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 한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야 한단다. 그 말이 참 무겁게 또 무섭게 들렸다. 이런 제도는 누가 만들었고 왜 그걸 지켜야 하는지 정말 원망스러웠다. 나라가 원망스러웠고 화가 났다. 그런 내 모습을 원장님이 보시고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진영아, 미안하다. 월세 보증금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싶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원장님을 용서해다오. 눈물을 보이시는 원장님을 보니 괜히 죄송해졌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곧 성인은 맞지만 어른은 아니었다. 그냥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아이였다.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듯이 원장님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의 도움으로 아는 형을 소개받아 그 형이 사는 반지하 방에 같이 살기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다. 월세 30만 원, 그중 절반은 내가 내기로 했다.
그 형도 다른 고아원 출신인데 그렇게 월세방을 얻기까지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벽에는 습기가 번져 있었다. 창문은 사람 허리 높이에 있었는데 밖을 보면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어딜 그렇게 바삐들 가는지. 사람들의 발이 분주했다. 이사 첫날 나는 생각했다. 고아원은 천국이었구나. 낮인데도 항상 밤 같은 방. 그 방에서 내 어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난생 처음 일을 구했다. 집 근처에 있는 국밥집 설거지 알바였다. 국밥집 사장님은 말이 많았다. 넌 성실해서 좋아. 3달만 열심히 해봐. 나중에 매니저 시켜줄게. 뚝배기가 정말 무거웠지만 하루에 몇백 개가 넘는 뚝배기 설거지를 정말 열심히 했다. 3달 동안 급여는 주지 않았다. 수습 기간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먼저 잘하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보고 내 달째부터 월급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그런데 4달이 되던 날 사장은 사라졌다. 전화도 꺼져 있고 식당 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 한 장만 붙어 있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세상은 계약서로 움직인다는 걸. 그리고 나는 계약서조차 쓸 줄 모르는 어른이라는 걸. 너무 허무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다. 정말 돈이 없어 하루에 라면 반 개만 먹으면서 다시 알바를 구했다. 2번째는 공사장 알바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막노동. 막노동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루 12시간 먼지 속에서 삽을 들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여기는 점심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었다. 한밭집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일이 끝나면 김밥 한 줄로 버텼다. 하루에 2끼만 먹어도 행복함을 느꼈다. 막노동이 처음이라 실수가 많았다. 무거운 포대를 옮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재를 망가뜨려 못쓰게 만들기도 했다. 일을 마치고 돈을 받으러 갈 때면 항상 떨렸다. 인력사무소에서는 내가 실수한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하루 일당 10만 원인데 5만 원만 받아도 감사했다. 어떤 날에는 2배로 배상해야 한다고 겁을 주며 일당을 안 주기도 했다. 한 달에 25일을 일해도 100 얼마밖에 못 받을 때도 있었다. 어른은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알바비가 적어질 때마다 화낼 힘도 없었다. 다 내 잘못 같았다. 그저 속이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날 밤 벽에 기댄 채 생각했다. 세상은 어른이 되자마자 나를 잡아먹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점차 현실을 깨닫고 어떤 감사함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막노동 때문에 무릎도 어깨도 손목도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달이 건너 알게 된 형을 만나게 되었다. 그 형은 참 착했다. 나를 잘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어른 같은 조언도 해줬다. 세상은 기회야.
진영아, 너도 한 번쯤은 크게 벌어봐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살 거야? 너를 보면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진짜 마음이 아프다. 나를 걱정해 주는 건 그 형뿐이었다. 그 형의 진심을 느낀 후로부터 나는 그 형을 참 잘 따랐다. 마음 둘 곳 없는 나를 챙겨주는 건 그 형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그 형이 내게 부탁했다. 내 통장 좀 빌려줘. 하루만 쓰고 돌려줄게.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왔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신고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뉴스에서만 나오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지도 못했다. 그저 웃음이 났다. 또 속았구나, 또. 세상이 날 버렸다 생각했다. 그렇게 통장이 막히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다행히 잘 소명해서 형사 처분을 받진 않았지만 경찰서가 처음이었던 나는 조사를 하는 경찰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다.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경찰들이 미웠다.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게 경찰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모든 통장이 막혀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다. 그 형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다른 룸메이트를 찾아야 했다. 그 길로 짐을 들고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신문지를 덮고 그 위에 잠들었다. 꿈속에서 엄마가 나왔다. 진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아팠어. 너는 그래도 살아야 해. 알았지?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흘렀다. 내게 엄마는 이제 꿈속에서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 빗방울이 신문지 위에 떨어지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도 정신을 차리려고 공용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가을비였는지 날씨가 차갑게 느껴졌다. 교차로 신문을 찾아 헤맸다. 어렵게 찾은 교차로 신문에서 구인구직면을 찾아서 열심히 보고 있었다. 또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소나기처럼 내렸다. 나는 어느 카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가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카페 문이 열렸다. 죄송한 마음에 피해드리려고 하는데 카페 사장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말을 걸었다. 추워요. 들어와요. 다 젖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1,000원짜리 3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던 나는 괜찮다고 거절했다. 계속 거절하는 나에게 그녀는 내게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다. 제가 새로 만든 커피 메뉴라 시식하실 분이 필요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세상에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다. 정말 따뜻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고마웠다.
나는 다시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원래의 나처럼. 그 후로 나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사장님은 사람은 누구나 고아라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어서 고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모와 절연해서 고아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고아라는 게 슬픈 것만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어른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체인점을 내신 사장님은 내게 운영을 맡기셨다. 나를 믿어주는 분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카페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카페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익히고 커피도 제법 만들 줄 알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으로 자존감도 생겼다. 그렇게 돈도 조금씩 모아가고 내 인생을 조금씩 설계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화목한 가정도 꾸렸다. 그녀는 나의 모든 점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모난 곳까지도 사랑해 주었다. 정말 갖고 싶은 어머니상이었다. 내가 엄마와 일찍 이별해서 하늘에서 주신 선물인가 보다 생각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좋았던 것은 아니다. 처가댁에서 고아인 나를 반대하셨다. 직업도 변변치 않고 가족 중심인 처가에서는 당연히 그럴 만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별을 고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내 아내를 책임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자존감이 높았다. 그런 아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별별 두려움이 다 생겼다. 그렇게 모자란 나를, 모난 것 투성이인 나를 받아준 아내였다. 그 아내가 내 아이까지 임신을 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 누구보다 행복해진 나는 약간 두렵기도 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일까?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간판 불을 끄려는 순간 유리문 밖에 검은 우산이 멈췄다. 문이 열렸다. 젖은 냄새와 함께 낯익은 눈동자가 들어왔다. 진영아. 세 글자였다. 시간이 뒤집혔다. 신발이 벗겨지고 무릎이 까지고 택시를 쫓아가던 13세 내가 동시에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엄마.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젖은 우산을 접으며 카운터에 기대섰다. 손등엔 가느다란 상처들이 빗금처럼 나 있었다. 미안하다. 많이 늦었다. 나는 의자 하나를 끌어주었다. 손님이 없는데도 물컵을 2개 꺼내었다. 습관이었다. 누군가의 자리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것. 엄마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많이 아팠어. 그래도 내가 보고 싶어 이제라도 왔어. 정말 보고 싶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림은 끝났는데 안도는 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질문이 의자처럼 내 앞에 놓였다.
앉으라고, 이제 묻자고. 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열어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의료비 영수증, 입원 확인서, 진단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얇은 봉투 하나. 수술 대기 중이야. 병원비가 모자라. 내가 아니면 안 된대. 보호자 동의도 필요하고 보증도. 보증. 그 단어는 내 등 전체를 얼려버렸다. 내 통장을 빌려달라던 형의 얼굴, 경찰서의 형광등, 떨리던 양손. 나는 물었다. 엄마, 저를 찾은 게 돈 때문이에요? 그녀의 침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따뜻했다. 아이가 잠든 방에서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가서 확인하자. 진짜 병원인지 어떤 치유인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 아내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보증은 안 돼. 당신 알잖아. 그건 당신 삶을 한 번 더 무너뜨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사장님에게도 상담을 구했다. 사장님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사람은 누구나 고아라고 했지. 근데 경계를 못 세우면 평생 길 잃은 고아로 남아. 도와주되 내 삶의 문지기는 내가 해. 나는 알았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걸. 다음 날 병원으로 갔다. 진료과 이름, 담당 의사, 전산 기록. 모두 사실이었다. 엄마는 대기 명단에 올라 있었고 이번 달 안에 중간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보증과 추가 입원비가 걸려 있었다. 의사를 만난 뒤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료비 중 일부는 제가 낼게요. 병원비로만. 대신 금전 보증은 못해요. 제 이름으로 어디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낮게 물었다.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의 보호자가 필요하면 보호자 역할을 할게요. 병간호도 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그런데 빚은 다른 문제예요. 엄마의 손이 떨렸다. 불안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걸 견뎌내야만 했다. 손톱으로 살을 찌르며 버텼다. 며칠 뒤 엄마가 가게에 찾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중절모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함께였다. 말끔한 양복, 날 선 눈빛. 엄마는 그를 삼촌이라 불렀다. 그는 내게 명함을 내밀었다. 그리고 낮게, 빠르게 말했다. 보증만 서주면 됩니다.
한 달 안에 사원들 건이고요. 자식된 도리로 나는 명함을 돌려주었다. 병원비는 병원에서 받게 하세요. 사채는 제 가족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의 눈매가 차갑게 휘어졌다. 엄마가 내 팔을 잡았다. 진영아, 엄마가 내 나이에 널 낳았어. 아무것도 못 가진 채로. 그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때처럼 좀. 나는 팔을 뺐다.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이제 아이의 아빠예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긋는 거예요. 그 남자가 웃었다. 선, 세상에 그런 선이 어디 있나. 돈 앞에 서는 금세 지워져. 나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 협박성 요구가 있습니다. CCTV 영상도 있고요. 그는 혀를 찼다. 엄마를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 울렸다. 그날 밤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병원비 일부 이체했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 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습니다. 엄마에게서 답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 뒤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내 이름으로 대출 조회가 들어갔다고. 나는 온몸이 식었다. 서둘러 신용조회동의 이력과 신청 기관을 확인했다. 낯선 대부업체였다. 본인 신청이 아니면 바로 사문서 위조 의심으로 신고하시죠.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중절모. 그리고 엄마의 떨던 손. 나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수사관은 조용히 물었다. 가족입니까? 네. 고소하시겠습니까? 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떠난 뒤부터 나는 늘 누군가를 용서하는 법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용서가 문을 열어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요. 그날 저녁 엄마가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비는 오지 않았는데 엄마의 눈동자는 젖어 있었다. 미안하다. 첫마디였다. 변명은 뒤에 붙었다. 그 사람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었다. 내게 남은 사람이라 했어. 병원비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번만 도와줄 순 없겠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경찰서 가서 진술하세요. 그 사람과의 거래, 빚, 통화 내역 등 모든 걸 다 밝히세요. 엄마가 그래 주시면 저는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결제할게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엄마는 한참을 서 있었다. 바닥에 타일, 눈금만 새는 아이처럼. 그러다 아주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주겠니? 나는 아내를 떠올렸다. 아이를, 카페를, 사장님의 말을, 그리고 13세 나를. 나는 카페 문을 잠그고 엄마와 함께 걸었다. 조사는 길었다. 엄마는 중간에 몇 번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돌아서지 마요. 제발. 엄마는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기록했다.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 번호, 다음 출석일. 과거를 바로잡는 일엔 눈물보다 기록이 필요했다. 병원비는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했다. 엄마는 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나이를 생각했다. 내가 아빠가 된 나이에 엄마는 나를 잃었다. 아니, 놓았다. 그 기억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도 나 하나만은 아니었겠구나. 몇 달이 흘렀다. 엄마는 재활병동으로 옮겼고 나는 주 1회 면회를 갔다. 대화는 짧았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평화였다. 커피 내가 내주던 그 향, 기억난다. 퇴원하면 디카페인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서로의 삶의 경계선을 그은 채 그 선 위에 작은 다리 하나를 놓는 법을 배웠다. 다리는 좁았고 한 번에 한 사람만 건널 수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건넜다. 카페는 잘 운영되었다. 사장님은 감사하게도 새 지점을 또 맡겨주었다. 아내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다. 아이는 꽃잎을 세다가 한 장을 떨어뜨리고 울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한 장쯤 떨어지면 어때? 꽃은 원래 그렇게 피는 거야. 엄마는 가끔 편지를 썼다. 비뚤빼뚤한 글씨였다. 진영아, 수술 자국이 가려워서 밤에 자꾸 깬다. 내가 준 잠옷이 부드럽다. 너한테 보증 부탁 안 하겠다. 다시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 나는 답장을 썼다. 엄마. 다음 면회 때 드립백 커피 가져갈게요. 우리 사이에 문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요. 문지기는 제가 할게요. 문은 닫혀 있어도 벨을 누르면 열릴 거예요. 진영. 창밖에 비가 왔다. 문득 첫날 카페 처마 밑에서 내게 커피를 내밀던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누구나 고아야. 하지만 경계를 아는 사람만 어른이 돼.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아이방 문을 닫았다. 이 집의 문지기는 이제 나였다. 그리고 내 삶의 설계자는 여전히 나였다.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나는 메뉴판에 새 음료를 하나 추가했다. 돌아온 사람을 위한 커피 너무 달지도 너무 쓰지도 않게. 첫 잔을 만들며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이번엔 제발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보며 또 중얼거렸다. 나는 끝까지 뒤돌아볼 거야.